네, 안녕하십니까. 커니 코리아에서 유통 소비재 부문을 맡고 있는 안태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글로벌 리테일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 40분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몇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주로 이제 해외의 유통기업들, 그 다음에 소비재 기업들의 최근의 고민과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통시장 자체가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많이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에 오프라인 유통이 많이 축소되고 그 반사이익을 이제 온라인이 많이 수혜를 본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엔데믹 시기에 진입을 하면서 사실 온라인 성장마저도 좀 정체되어 있는, 성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커니에서 예측하기로는 2027년까지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포맷들의 성장 전망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온라인이 10%대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시절은 이미 이제 좀 마감을 하고 향후에 이제 한 3, 4년 동안에는 한 7% 정도대의 성장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프라인은 이제 2%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이미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사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온라인 비중이 낮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비중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글로벌 전체 평균보다는 한 10% 정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소비재 유통기업에 대한 투자 트렌드도 최근에 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M&A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 투자의 건수 둘 다 이제 줄어드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제 SI 업체들이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여유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바꿔 얘기하면 그 지금 이제 유동성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확보한 기업들, 그다음에 그 재무적인 투자자들, FI 투자자들 중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그 투자를 하지 못한 드라이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투자의 양상들이 조금 확대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밸류 측면에서도 많이 좀 축소된 내려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M&A에 대한 명확한 기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좀 적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인트로적으로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4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유통기업 그 다음에 소비재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최근에 하고 있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rofitable Growth 구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시기가 아니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체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전략 기조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아젠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레비뉴하고 코스트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단기적인 어떤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들이나 코스트를 일시적으로 좀 다운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어떤 좀 변혁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프로피터블 그로스를 구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위기 상황, 불확실성 하에서의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액션들을 취할 수 있을까를 이제 얼마나 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 다음에 전략이라든지 성장에 포커스가 돼 있냐,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의 축으로 나눠보면 최근 이제 팬데믹 기간, 엔데믹 기간에는 왼쪽 하단에 있는 비용 효율화를 좀 추구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1년 올해에 들어서는 사실 이제 유통기업들조차도 이런 이제 수익이라든지 비용을 추구하는 뭐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드라이브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니셔티브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신규 수익원의 발굴입니다. New Revenue Stream이라는 단어를 써봤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아마존에서 아마 판매를 직접 해보신 그런 이제 브랜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검색 광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우리 제품을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뭐 샴푸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우리 제품이 노출시키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쟁 브랜드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노출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아마존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배너들 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광고 형태의 배너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제 광고비를 받는 광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존이 수익화해서 실제로 성과를 좀 거두고 있고 유통의 어떤 매출 뭐에 버금가는 그런 매출을 좀 창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소비재 기업들,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이 매출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이 아마존의 광고 플랫폼에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로아스, 그러니까 집행하는 마케팅 비용 대비해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의미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파워풀해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사업 자체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객들이 구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다음에 셀러들이 많이 참여하면 광고를 많이 집행하면 할수록 훨씬 더 파워풀해지고 사실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로아스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코스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수록 이제 광고비를 계속 올려가는 그런 기조를 예상을 해보면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신규 수익원 발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제조사나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케팅 코스트가 올라가고 우리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수익이 악화되는 거에 대한 상황에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 기업들도 비슷한 수익원 발굴을 위한 광고 사업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다른 점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의 그 앱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여러 광고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놓고 TV 스크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계산대 옆에 창구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계속 이제 제품을 노출시키고 그 반응을 보면서 테스트 앤 런 과정을 거쳐서 광고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뭐 3조 6천억 정도의 매출을 광고 사업으로 거둬들이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에드테크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뭐 디맨드 사이드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셀러들이 좀 이 솔루션을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매출 성과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등의 광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육성시키기 위한 투자들을 굉장히 최근 들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이니셔티브는 PB 강화인데요. 뭐 유통업체들의 뭐 오래된 숙제이자 고민입니다. 미국의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그 뭐 내셔널 브랜드하고 PB 브랜드의 이제 성장의 궤를 비슷하게 하다가 사실 최근 1년 사이에 PB를 굉장히 늘린 모습들을 미국에서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단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가장 핵심 경쟁력인 익스클루시브한 프로덕트를 확보한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수익성 확보에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PB가 낮더라도 사실 그 과정에서의 취할 수 있는 코스트 구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실제로 내셔널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 대비해서 그로스 마진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10% 정도 높게 미국의 그 식료품 카테고리를 분석을 해보면 수익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실제로 뭐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최근에는 육류라든지 그런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원산물을 직접 이렇게 컨택을 해서 그 소싱을 해오는 노력들과 병행해서 실제로 이런 식품 카테고리에서의 PB 카테고리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유통업체들 중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PB 경쟁력을 가장 좀 잘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 타겟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월마트보다도 그 PB의 매출 비중이 높게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타겟 같은 경우에는 PB 브랜드의 카테고리를 굉장히 좀 넓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품 카테고리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이 유아동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홈 인테리어라든지 패션 카테고리까지도 굉장히 확장된 형태로 PB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한 30여 개 브랜드를 론칭을 해서 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됐고요. 그 PB는 아니지만 실제로 제품 경쟁력 그 차별화를 위해서 제품 차별화 구색을 위해서 그 메이저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성공을 해온 부분들도 사실 최근에 좀 성과 개선의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리바이스 포 타겟이라는 브랜드를 별도로 론칭을 해서 운영한다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뭐 올리브영과 같은 얼타 뷰티 체인과의 그런 파트너십, 그 다음에 디즈니와의 파트너십 이런 굵직굵직한 빅 콜라보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제품 경쟁력을 계속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런 성과로 연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레비뉴 코스트 이노베이션의 이니셔티브는 포맷 혁신입니다. 사실 뭐 한 5년 전쯤, 6년 전쯤에 굉장히 그 유통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 고였죠. 그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뭐 컴퓨터 그 카메라 센서라든지 딥러닝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아마존이 활용을 해서 실제로 고객이 뭐 상품만 집어가지고 나가면 되는 자동 결제가 되는 그런 무인 매장 컨셉을 실제로 이제 선보였었는데요. 뭐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고객이 이제 물건을 숨겨서 나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센서 움직임을 민감하게 이제 캐치해서 실제로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기한 경험을 좀 제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좀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유통의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제 상품 이제 경쟁력인데 사실 상품 구색에 있어서는 평이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신기한 매장이긴 하지만 다시 가지는 않는 그런 이제 재구매가 안 일어나면서 대형 점포들을 사실 굵직굵직한 도시들에 론칭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대도시의 매장들을 철수를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매장을 철수를 하고 그 점포 포맷을 차라리 외곽 지역으로 그 점포 출절 전략을 좀 선회하면서 외곽 전략에 맞는 그런 이제 주차장 공간의 확보라든지 뭐 서비스 공간의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상품 경쟁력을 구색을 좀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포맷을 전략을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프로피터블 그로스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의 사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코스트의 좀 혁신인데요. 그러니까 뭐 비용을 단순히 뭐 줄이는 걸 넘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마케팅 코스트를 안 줄이기로 유명한 그 업종이 럭셔리 브랜드들입니다. 럭셔리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뭐 계속 이제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목표를 잡고 거기에 이제 퍼센티지로 마케팅 코스트를 때려서 이제 내년도에는 증가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실제로 매출 목표는 높게 잡지만 마케팅 코스트는 절대액을 이제 고정시켜 놓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 마케팅 코스트 비율 자체는 줄어드는 뭐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방식과 훨씬 더 효과나 효율을 중시하는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는 뭐 디올의 패션쇼 사례라든지 이화여대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었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잠수교에서 진행을 했었고 구찌 같은 경우에는 뭐 경복궁이라는 팰리스를 메뉴로 선정을 했었고 샤넬은 제주도에서 이제 신라 호텔하고 팝업을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색 공간의 베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같이 좀 기획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빅 이벤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들을 많이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를 하는 그 중계 방송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높여서 소셜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마케팅 연간 집행 금액의 한 40% 정도를 이 이벤트 전후에 다 씁니다. 그래서 다른 기간에는 그냥 거의 이제 스퀴즈해서 쓰고 이 기간에 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례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럭셔리 브랜드라서 좀 멀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마케팅의 어떤 효과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들을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고민함에 있어서 뭐 과거에 한 5, 6년 전의 트렌드는 AT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TV 광고, 그 다음에 뭐 4대 매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일방향의 광고를 얼마나 좀 많이 집행을 할 거냐에 고민해서 사실 디지털 광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트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면 디지털 광고 중에서도 사실 브랜디드 컨텐츠의 광고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과가 트래킹이 안 되는 광고들,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영상을 트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성과 집행에 트래킹이 되는 그런 성과형 광고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최근 트렌드는 이제 성과형 광고들을 좀 늘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형 광고 중에서도 효율이 얼마나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효율 중심, 효율이 높은 그런 컨텐츠 중심으로 광고를 많이 집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마케팅 프로젝트를 이제 국내 기업들하고 진행을 하면 이런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마케팅을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좀 뜯어서 보게 되면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타겟팅 자체를 우리 타겟에 좀 벗어난 뭐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타겟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된 컨텐츠를 중복된 고객에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효율이 안 나오는 컨텐츠 소재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마케팅에 태우는 뭐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 하게 되면 한 마케팅 코스트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절감 요인들이 발견될 정도로 비효율이나 낭비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최근에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첫 번째로 레비뉴 그 코스트 이노베이션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아젠다는 글로벌입니다. 뭐 유통기업의 글로벌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한류에 힘입어서 뭐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유통기업들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많지는 않았고, 최근에 버티컬 커머스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무신사라든지 오늘의 집, 뭐 그런 카테고리 킬러 업체들이 사실 해외로 많이 나가서 좀 뭐 여러 가지 반향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PMF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을 진출함에 있어서 스타벅스 사례만 보더라도 이 PMF라는 것들을 얼마나 잘 고려를 해서 진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잘 되고 있지만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패 사례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맛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강한 맛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 고객들이 점포에 이제 실제로 이제 카페에 가게 되면 바리스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류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단골 매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 때문에 사실 스타벅스의 포맷하고는 핏이 맞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비고의 만두가 미국에서 좀 대박을 친다거나, 아니면 그 풀무원에서 운영하는 뭐 두부바라는 제품이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 그 다음에 코웨이의 그 정수기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조 단위의 매출을 창출하는 사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PMF를 잘 찾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에 굉장히 좀 신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만 보더라도 뭐 누가 봐도 이제 글로벌 프레젠스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의외로 이제 30여 년 동안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진출한 국가는
20여 개가 좀 국가에만 좀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될 만한 국가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은 국가에 진입해 있는 것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즈를 나눠서 실제로 각각의 단계의 이제 뭐 크라이테리아를 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집행하는 그런 이제 매뉴얼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론칭을 한 다음에 실제로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이 시장에서, 이 국가에서 탑3 커머스 플랫폼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딜리버리에 있어서 이제 직접 배송을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실제로 아마존이 자랑하는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을 하고 점진적으로 배송 커버리지를,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이제 끝단에 가면 그 해당 국가의 물류 네트워크의 80%를 우리가 커버리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티어별로 특화된 매뉴얼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하고는 거의 요즘에 뭐 비교도 많이 되고 대조적인 사례로 꼽히는 글로벌 익스펜션의 사례로 쉬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쉬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패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을 이제 기획을 하고 출시하는 데까지 보통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뭐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이 부분을 굉장히 혁신한 패스트 패션 플랫폼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곳이 이제 자라 같은 SPA 브랜드들이죠. 근데 이제 쉬인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이제 절반으로 줄여서 실제로 이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출시하기까지 거의 한 보름 이내에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있고, 더 무서운 부분들은 사실 이 쉬인 같은 경우에는 C2M이라고 하는 모델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팩처링해서 바로 이제 본인들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커스터머한테 판매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중국 업체입니다. 뭐 사실 미국에서 1위 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MZ 세대들은 중국 업체인지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의 광저우의 인근의 공장들을 섭외를 해서 실제로 이제 공장에 있는 ERP 시스템과 이 쉬인의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시켜놓고 어떤 특정 색상이나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원재료들이 이제 주문이 발주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과 주문과 그런 판매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사실 쉬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웨딩드레스를 온라인에서 사면 평균 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쉬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C2M이라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초적과 파괴적인 정책을 좀 펼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 뭐 재고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압도적으로 다른 패션 업체 대비 높은 오퍼레이션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하고는 반대로 쉬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글로벌 익스펜션에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최근에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22년 매출 기준으로는 거의 30조, 35조 원을 넘어서는 매출을 창출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을 고민함에 있어서 뭐 유통기업이든 소비재 기업이든 실제로 어느 단계에 우리 회사가 와 있냐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입을 해야 되는 어떤 성공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어떤 상품으로 어떤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냐,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집중하는 게 맞고요. 성장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오퍼레이션의 또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맞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제 진출해 있는 국가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브랜딩을 계속 좀 노후화되지 않게 브랜드 투자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스테이지별로 조금 다르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국가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애플은 티어를 운영을 하죠. 국가별 티어를 운영해서 론칭 시기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사실 내면의 이제 오퍼레이션을 보면 매장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애플 스토어의 개수의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닷컴이라고 하는 그 D2C 자사몰의 운영이라든지, 뭐 ATL을 많이 집행을 해야 되냐, 뭐 BTL을 많이 집행해야 되냐, 이런 마케팅의 스pen딩의 방식조차도 티어별로 차등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티어가 높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TL은 그만하고 이제 BTL 중심으로 좀 많이 하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ATL을 통해서 브랜드의 어웨어니스나 이제 이미지를 높이는 작업에 좀 포커스가 돼 있고요. 이러한 원칙들을 이제 티어별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래 3개의 티어에서 5개로 좀 쪼개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운영하는 기조들을 가져가고 있고, 원칙을 운영을 합니다만 그 안에서의 또 예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잘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온라인 판매는 애플 스토어, 애플닷컴에서만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사실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이런 D2C가 발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퍼스트 플랫폼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랑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랑 굉장히 협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아젠다는 그 D2C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컨슈머의 확보를 위한 그 고민.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시도를 하고 있고 하셨다가 이제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여전히 이제 하고 계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컨슈머, 그러니까 자사몰이라는 거를 만들기에는 사실 뭐 쿠팡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쿠팡이나 뭐 뷰티 기업 중에서는 사실 뭐 올리브영 같은 강력한 유통 판매 플랫폼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사실 그쪽에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성장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도 많이 생기고 있고, 뭐 그들 때문에 사실 좀 키우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서 좀 경쟁이 좀 심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D2C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소비재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의 코스트 단가들도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마케팅을 집행을 해서 차별적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더 어려워진 그런 이제 트렌드들 때문에 어쨌든 마케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D2C를 운영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되는 뭐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많이 반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D2C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고민에서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이제 해외의 많은 성공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D2C는 전략적으로 좀 구축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뭐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D2C의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뭐 쇼피파이라고 하는 D2C를 이제 자사몰로 구축을 하려면 이제 솔루션 업체인데요. 카페24 같은 솔루션 업체이고, 뭐 이쪽에서의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브랜드들이 유통업체를 제외한 소비재 브랜드들이 이런 직영몰 구축에 투자들을 많이 늘려오고 있는 양상을 미국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직접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브랜딩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잘만 하면.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을 뭐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데이터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컨텐츠에 반응을 하고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D2C의 구축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개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이제 브랜드리스라는 미국 업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3에 모든 우리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컨셉으로 굉장히 론칭 초기에 좀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실제로 투자 업계에서도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뭐 스테판 커리 같은 엔젤 투자자한테도 투자를 받고, 소프트뱅처스의 비전 펀드에서도
뭐 2천억이 넘는 금액을 초기에 투자를 받았던 그런 유망한 업체였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용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뭐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유기농, 친환경 퀄리티의 소재들을 써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PB로 브랜드화한 다음에 모든 제품을 이제 3달러에 판매하는 그런 D2C몰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계속 그 부분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3달러에 모든 제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굴레에서 사실 여러 제품들을 트라이 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카피하기가 너무 쉬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브랜드들이 급격하게 등장하면서 이러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차별성을 좀 고객한테 고객 가치를 좀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결국은 파산 신청을 받게 되고,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비전 펀드 출자한 업체 중에 첫 번째 파산 업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죠. 두 번째는 이제 포에버 21이고요. 뭐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그 한국인 그 재미교포의 뭐 성공 사례로 많이 회자되는 그런 브랜드이죠. 패스트 패션 브랜드이고, 실제로 뭐 자라나 뭐 유니클로 같은 업체의 성공 패턴과 유사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0년대 중반 들어서 이제 아마존이 급성장을 하면서 사실 패션 업계에서도 디지털화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시기이고, 이 시기에 이제 이 포에버 21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좀 확장을 하고, 온라인도 하긴 해야겠는데 온라인에서는 재고 2월 상품 중심의 재고 또리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오프라인하고의 어떤 가격 마찰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도 줄고 온라인의 매출도 감소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좀 낳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 PE 업체에 좀 매각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업체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단순히 이제 가격을 싸게 싼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채널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사례로서 포에버 21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마텔이라고 하는 장난감 제조업체고요. 그 잘 아시는 이제 바비 인형을 만드는 제조업체. 그다음에 핫휠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장난감 제품을 만들어서 유명한 업체입니다. 이 마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중심으로 판매하던 회사였습니다. 주로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장난감 유통 업체에 판매를 주로 이제 하는 업체였는데요. 실제로 아마존이 또 이제 급성장하면서 사실 토이저러스가 파산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온라인을 어떻게 좀 강화를 해야 되는지에 고민해서 이 D2C에 대한 출발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떻게 온라인을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뭐 두 가지 전략 방향을 세우게 되죠. 첫 번째로는 좀 다르게 가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어떤 구색이라든지 실제로 온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핫휠 같은 경우에는 구찌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들을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한다라든지, 뭐 바비 인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에디션들을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뭐 그런 전략들을 취하면서 사실 매니아층이 더 확보가 되고 온라인에서도 좀 활성화되는 그런 성공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온라인을 활성화하면서 두 번째 전략은 IP 전략인데요. 뭐 여러 이제 그 캐릭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알고 계시는 마고라는 그 마고로비가 출연한 바비라는 영화도 사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쿄 패브릭이라는 업체는 사실 그 일본의 맞춤형 정장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뭐 사실 레슨스 원드를 말씀드리면, 사실 뭐 원래 온라인에서 출발한 업체인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온라인에서 줄 수 있는 경험들을 굉장히 좀 잘 나눠가지고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판매를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치수에 대한 측정, 그러니까 맞춤형 정장이기 때문에 치수를 측정하거나 원단을 고르는 뭐 그런 용도로만 활용을 하고요. 그 측정된 치수가 굉장히 디테일한 레벨로 앱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앱에서 그 치수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주문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들을 활용해서 구현한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다수를 타겟했다기보다는 소수의 어떤 재구매율을 좀 높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성공의 레버로 작용을 했고, 재구매율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제 그 비용 구조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 자체가 낮아지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솔루션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마지막 성공 사례는 잘 아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브랜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D2C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보다는 훨씬 더 용이했던 브랜드입니다. 뭐 거의 요가계의 뭐 샤넬로 불리는 그런 업체죠. 실제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D2C 몰로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낮은 비용으로 많이 이제 유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좀 고객 획득 비용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근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출발점 자체는 많은 고객들을 쉽게 유입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 경험을 온라인상에서 차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사실 계속 고도화시켜 나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잘 아시는 미러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제 스트리밍되는 컨텐츠들을 따라하는 그런 홈 피트니스 업체인데, 뭐 그 업체를 인수한 배경도 사실 이런 D2C를 강화하기 위한 배경이 있었고, 비록 이제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선물하기 기능을 넣는다라든지 개인화된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개인화된 제품을 추천하는 데에 투자를 하는 등의 굉장히 차별화된 온라인 경험들을 계속 고도화시키면서 결국 출발은 이제 고객 획득 비용을 낮게 구축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도 D2C를 계속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굉장히 명확합니다. 차별적으로 우리가 D2C 우리 몰에 오게 만드는 요인을 뭐 제품이든 아니면 가격이든 구색이든 서비스든 하나는 있어야 이제 사실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지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객 경험을 계속 좀 유지를 시키거나 좀 남들이 카피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드는 작업들을 하면서 좀 성공을 만드는 여러 가지 레버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D2C의 마지막으로 사실 다이렉트 컨슈머라는 워드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D2C를 강화하는 것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 브랜드 사이트가 됐든 뭐 커뮤니티가 됐던 매장이 됐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에서 고객이 경험하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구매를 하게 만들겠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우리랑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 브랜드, 혹은 우리가 이제 입점해 있는 유통업체에서 구매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커넥티드 커머스라는 거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나스라고 하는 프리미엄 메이크업 브랜드인데요. 미국 브랜드이고, 실제로 이제 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분들은 이제 색조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뭐 호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호수의 품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끊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에서 특정 호수가 이제 품절이 되면 우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유통업체로 좀 넘기는 작업들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 픽업하는 뭐 그런 서비스들을 구현하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커넥티드된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은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커넥티드 커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포에버 21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쉬인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포에버 21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업체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라든지,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그 유럽의 유명한 커머스 플랫폼인 이제 잘란도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들도 사실 이런 커넥티드 커머스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리테일 테크를 간단히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테일 테크라고 하는 영역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고객들이 이제 주문을 하고 그 뭐 결제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의 과정들, 그 다음에 배송을 받기까지의 과정들, 그 뒷단에는 이제 물류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이런 접점에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오퍼레이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사실 리테일 테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가지 방향으로 이 테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 로컬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는 아마존의 이제 FBA하고 좀 비슷한 형태고요. 실제로 우리가 물류 배송 서비스를 다른 이제 유통업체나 소비자 업체한테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이 이면에는 이제 창고나 뭐 물류센터를 좀 자동화하거나 로봇을 도입한다거나 결제를 좀 편리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오퍼레이션 관련된 투자들을 최근에 좀 늘려나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고객들의 경험과 관련된 뭐 스캔앤고라든지 그 버추얼 피팅룸 같은 서비스에도,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배송 같은 배송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투자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 이제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주로 파트너십은 물류센터를 좀 자동화하거나 이제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맺고 있고, 그 M&A 하는 업체들도 최근에 보면 그런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가진 뭐 디자인 그런 업체라든지 버추얼 피팅 룸 기술을 가진 업체라든지 그런 이제 업체들과의 좀 제휴나 투자들을 활발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월마트와 조금 다른 점은 실제로 조금 더 혁신적인 기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뭐 투자하는 영역들은 비슷한데요. 뭐 아마존 원이라고 하는 손바닥 인식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 위한 것들만 보더라도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의 투자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이제 특허 출원 건수만 보더라도 몇십 건씩 그런 특허 출원들을 여전히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말고 이제 소비재 기업들도 사실 리테일 테크 기술들을 좀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리테일 테크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고 이제 마케팅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영역들도 있는데, 이런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 기업들은 사실 리테일 테크적인 요소에 마케팅 테크적인 요소들을 같이 결합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나이키랜드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이 안에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제품들도 이렇게 좀 신제품들도 볼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 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고객들하고의 교류도 할 수 있는, 실제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 세계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첫 번째로는 MZ 고객을, Z세대 고객들을 좀 공략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커넥티드 커머스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안에 뭐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고객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 활동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뭐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활용을 하거나 트렌드를 센싱해서 좀 제품화시키는데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시도들을 소비재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리테일 테크 영역은 사실 생성형 AI입니다. 실제로 글로벌에서 많이 유즈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 가장 많은 유즈 케이스는 사실 고객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챗 커머스를 토대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챗봇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되게 정형화된 패턴의 응대와 답변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생성형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맥락을 이해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잘란도라고 하는 뭐 독일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무신사 같은 업체이고요. 챗 커머스를 활용을 해서 내가 뭐 다음 주에 어디 결혼식에 가는데 드레스 추천해줘라고 하면 그 지역 지방의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뭐 기후가 어떠니까 뭐 샌들도 같이 사면 좋겠어라는 뭐 여러 가지의 좀 맥락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쇼핑 경험들을 고도화시켜주고 있고요. 뭐 까르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예산이라든지 내가 내일 손님들을 초청할 건데 몇 명 정도 할 거고 예산은 얼마고 뭐 이런 요리들을 할 거야라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대화를 통해서 주면 실제로 이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쇼핑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는 스티치픽스 같은 경우에 출발 자체가 AI의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이 이제 스티치픽스에 가서 뭐 여러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구매한 제품의 이력이라든지 좋아요를 누른 제품 혹은 어떤 피드백, 컨텐츠의 반응들을 남긴 것들까지 조합을 해서 실제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색상의 제품들을 추천해주는 단계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건 뭐 잘 아시는 아이브라는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애니메이션화로 만든 사례이고, 오른쪽은 시티헌터라고 하는 그 웹툰을 애니메이션을 실사판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몇 시간 만에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서서 이제 리테일 기업들이나 소비재 기업들이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뭐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이제 백엔드 단에서는 마케팅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한 명의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내가 진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타겟 고객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브랜드 스토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패키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고, 실제로 가격대 책정이라든지 브랜드 스토리의 구성이라든지 앰버서더를 누구로 선정할 거냐까지 한 3시간 정도 만에 만든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하려면 뭐 마케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광고 대행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팀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이런 분량의 업무들을 사실 한 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한 3시간 만에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생성형 AI라는 것들이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예, 여기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아젠다와 그 다음에 뭐 사례들, 글로벌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뭐 바로 접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좀 접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뭐 하나라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조연설로서 뭐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자료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